안녕하십니까, 정찬숙입니다. 지금부터 광고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번역하면 표현 소구, 표현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상이해지게 됩니다. 특히 앞에 수립한 광고 전략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설정을 하게 되면 광고 효과도 높아지고 그만큼 광고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학습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광고가 극복해야 되는 장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크리에이티브 소구의 종류입니다. 일단 첫 번째,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에서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설득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크게 5가지, 클러터부터 불신, 경시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의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포 소구부터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총 10개의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배울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성적 소구까지 배울 겁니다. 그리고 2차 시에 패러디 소구부터 해서 여러 소구 결합까지 7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광고가 극복해야 되는 장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광고는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를 설득해서 이걸 팔려면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총 5개, 클러터부터 불신, 경시까지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터입니다. 여러분, 클러터가 무슨 뜻인가요?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클러터는 어수선함, 혼잡 상태 이런 의미가 있죠. 그 의미 그대로 이제 광고에서 말하는 클러터라는 것은 바로 혼잡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클러터는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광고의 기초 용어입니다. 그래서 꼭 이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클러터는 이제 광고에서 ing 붙여서 클러터링 이렇게 부르고요. 학술적인 의미는 소비자들이 특정 광고에 이렇게 주목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 메시지의 아주 혼잡스러운 상태를 클러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다 매체 시대죠. 굉장히 매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매체 안에 채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 또한 예전에 비하면 그 수가 굉장히 폭증을 했죠. 그리고 아주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특정 내용에 이렇게 주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매체 환경, 이것을 클러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는 이러한 클러터를 뚫고 소비자한테 다가가서 설득하고 물건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터 문제를 꼭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는 비주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에 주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쵸? 여러분도 광고에 잘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시죠? 왜 사람들은 광고에 주목을 안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 광고의 정의를 배웠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광고라는 것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상업적인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고를 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그 구매 욕구, 소비 욕구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치, 낭비 이런 것들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광고 자체에 주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이 광고물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임팩트해서 이렇게 주목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금방 이 주의가 흐트러지고 분산돼 버립니다. 그런데 광고가 성공하려면 이런 비주의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죠. 다음 세 번째, 또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는 잘못된 정보 처리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 처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인, 오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단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오인, 오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광고에 주목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설령 주목을 했다 해도 광고주가 의도한 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릇되게 생각하고 그릇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고는 이걸 극복을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광고주가 의도한 대로 광고를 해석하지 않았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홍보 광고입니다. 지난 2017년 이 서울시는 미국에 이 서울을 홍보할 목적으로 다음 광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미국 뉴욕 전역에서 이 광고를 버스 정류장 그리고 디지털 스크린 이런 여러 매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광고주인 이 서울시의 이 광고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 광고를 통해서 서울의 현재와 그리고 전통적인 매력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동양적인 신비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의도였습니다. 광고주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길래 문제가 됐나 한번 추측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광고인데요. 지금 이렇게 여성의 이미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여성 위로 서울의 주요 관광지가 오버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화문 광장이 오버랩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광고 당시에 뭐가 문제였을 것 같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길래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추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오클릭 뉴스인데요. 당시의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했길래 문제가 됐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내걸려던 관광 홍보 포스터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터를 본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 서울시 광고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뉴욕시와의 도시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서울 관광 홍보 포스터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광고는 한복을 입은 여성의 실루엣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또 경복궁, 광화문 광장 등 각각의 건물이 비치는 3가지 버전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광고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소호, 뉴욕시 버스 정류장 등과 서울 시내에도 노출된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안을 접한 다수의 시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성이 옷고름을 잡고 있는 모습과 함께 서울에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성매매 권유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옷고름을 여미는 것이 아닌 당기는 자세가 기생을 연상하게 한다며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광고 의도에 대해 서울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가 공존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문제가 된 광고 시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광고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만 음란마귀 시인 줄 알았다 야릇한 생각이 드는 광고입니다. 한복을 입은 남성이었어도 됐을 텐데 성차별적인 요소가 느껴져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뭐가 문제였나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카피가 문제였죠. 여기 카피가 이제 서울에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피를 읽고 사람들이 이게 마치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주얼이 또 문제가 됐죠. 지금 여성이 옷고름을 당기고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마치 기생의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예전에 그 기생 관광 이런 이미지가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시의 의도는 동양적인 매력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현재와 전통적인 매력 이런 걸 전달하는 게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성매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고가 이제 제대로 집행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광고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이런 문제도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잘못된 정보 처리의 또 다른 형태는 바로 주변적인 단서만 기억한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 단서예요. 중심 단서는 이제 광고에서 얘기하는 이제 메인 메시지, 그리고 제품이나 브랜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품의 특성, 장점, 이런 것들이 중심 단서입니다. 이게 이제 기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 단서만 기억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주변 단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모델이라던가 아니면은 음악,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만 이제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적인 단서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광고를 광고 쪽에서는 뱀파이어 광고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뱀파이어 광고, 다른 말로 흡혈 광고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정작 기억이 돼야 되는 제품이나 브랜드 메시지,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델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미지, 이런 것들만 기억이 되게 만드는 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객 전도되는 그런 광고를 뱀파이어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파이어 광고의 학술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 모델이라던가 음악,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이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을 이렇게 점유를 해서 정작 기억이 돼야 되는 광고 메시지나 제품, 브랜드, 이런 인지적 처리를 막아버리는 그런 광고들. 이것을 뱀파이어 광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무튼 광고는 이제 이런 뱀파이어 광고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뱀파이어 광고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변 단서들, 그러니까 모델이나 음악, 이런 것들만 이제 기억하는 잘못된 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는 이런 잘못된 정보 처리,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 또 광고가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로는 회피를 들 수가 있습니다. 회피, 말 그대로 사람들이 광고를 피하고 광고를 안 보려고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TV를 볼 때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제 광고가 나오면 쉽게 회피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 광고를 소비자들이 피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광고에서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지핑, 재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핑, 지핑,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러터와 더불어서 광고의 기초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핑과 지핑,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재핑, 지핑,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게 무엇이다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핑이 뭐고 지핑이 뭘까요? 이건 무엇이냐면,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인의 CF 감독이라는 강두필 교수의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일단 재핑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재핑에서 이 잽이 무슨 뜻이죠? 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그쵸. 채널을 휙휙 돌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단어 의미 그대로 재핑은 TV에서 광고가 나오면 얼른 리모컨으로 이렇게 채널을 다른 데로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광고를 회피해버리는 현상을 재핑,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핑에서 이 집이 무슨 뜻이죠? 집. 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쌩하고 지나가다, 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 단어 의미 그대로 지핑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TV 프로그램 이런 걸 이렇게 다운 받아 놓고 또는 CD나 DVD 또는 비디오 테이프 이런 데서 이제 프로그램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운받은 영상이나 CD, DVD, 비디오 테이프 이런 데서 그 프로그램을 볼 때 그 광고 부분은 그냥 쌩 하고 지나가서 광고를 회피하는 현상, 이거를 지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의미 그대로죠. 이 집이란 단어가 그냥 쌩 하고 지나가니까 그 의미 그대로 광고 부분은 쌩 하고 지나가서 이제 광고를 이렇게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핑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는 이렇게 지핑이든 재핑이든 사람들이 광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을 이제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5번째로 또 광고가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인 불신과 경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 이건 사람들이 광고를 안 믿는 것을 말을 하고요.
경시. 이건 사람들이 광고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뉴스의 메시지는 굉장히 잘 믿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광고의 메시지는 잘 믿지 않고요.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광고 효과는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광고를 불신하고 경시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요소는 광고가 소비자를 설득해서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에이티브 소구입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잘 쓰면 이러한 장애물을 좀 효과적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크리에이티브 소구의 종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10개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소구 종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광고인들의 창의성이라던가 기술 발달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다 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종류 10개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번역하면 표현 기법, 표현 소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컨셉을 설정을 했어요. 이 주제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끔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광고에 잘 주목하게 만드는 기법, 이것을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를 유머러스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공포스럽게 만들 건지 아니면 온정 소구를 이용할 건지 뭐 패러디 소구를 이용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따라서 광고의 그 표현 결과물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이나 광고 효과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유머 소구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광고의 그 표현 결과물은 대체로 좀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 그런 광고물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광고가 재밌으니까 그걸 보는 소비자 반응도 우호적이고 그리고 광고 효과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는 기왕이면은 이 판매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광고 효과가 높아지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의 종류 10가지, 공포소구부터 여소구의 결합까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포소구부터 배우겠습니다. 공포소구, 다른 말로 위협소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일단 광고 안에서 위협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공포심이나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하는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 이런 거에 소비자가 관심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설득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이것을 공포소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공포소구는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비해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광고 역사 초창기부터 이용이 되어 온 소구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공포소구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포소구는 이제 광고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일단 광고에서 이렇게 공포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는 단서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긴장을 하게 돼요.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대처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품과 관련해가지고 이 정보원이 대처 방안을 딱 제시를 해주게 되면요. 소비자는 안 그래도 이런 대처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 대처 방안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공포소고는 이제 광고 안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이제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 제시하고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광고 안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포심 조장 대처 방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물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때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몇 마리일 때 가장 기분이 안 좋을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몇 마리일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네. 광고는 이렇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은 음식을 먹다가 바퀴벌레 몇 마리가 나왔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 카피로 정답은 반마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반절 먹힌 이런 비주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퀴벌레 반절은 지금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입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광고 밑에를 보시면은 해충을 신고하자 세스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기 싫으면 우리 세스코에 연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대처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소고는 이처럼 공포심 조장, 대처 방안 제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포소고가 광고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 바로 공익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공익 광고에 굉장히 공포소고가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방지 공익 광고를 보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는 소비자들은 이제 공포심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미연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동기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익 광고에서 이 공포소고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개인 관련 그런 제품들에도 공포소고가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듬 방지 그런 샴푸라던가 또는 입냄새 방지 제품들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이외에도 건강 관련 제품들, 재산 관련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광고라던가 보험 광고 이런 데에 이 공포소고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공포소고 관련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포소고는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비해서 그 역사가 긴 소구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과 제니스의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니스의 연구입니다. 제니스는 이제 이전에 동료 연구자인 패시바와 함께 코네티컷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공포소고 관련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연구와 또 이제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공포소고 관련 연구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967년에 다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즉 그는 이 공포소고하고 요 태도 변화 이 둘 사이에는 역육자 모양의 곡선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X축은 이제 공포소고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포소고의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Y축은 태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공포소고를 접하고 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설득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제니스는 이 공포소고의 그 수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그때는 태도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서 효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중간 정도로, 그러니까 적절하게 위협을 가하게 되면 그때는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이 공포소고의 수위가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로 주의나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효과도 이제 낮고 태도 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효과가 낮게 나오고요. 반면에 공포소고의 수위가 굉장히 세면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광고 자체를 이렇게 회피를 해버리거나 이 메시지를 외면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피해버리니까 당연히 광고 효과가 낮게 나오죠. 태도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게 돼버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적절하게 위협을 가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태도 변화도 잘 이루어지고 광고 효과가 이제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제니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그래프가 마치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죠. 그래서 이것을 역U자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니스의 이 역U자 곡선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공포소구하고 태도 변화의 이 관계에 대한 아주 지배적인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소구를 쓸 때는 너무 약하게도 그리고 그 수위가 너무 높게도 해서는 안 되고요. 적절하게 그 공포소구의 수위를 조절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니스의 연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로저스의 방어동기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보호동기 이론,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이 로저스는 기존에 본인이 이 공포소구에 대해서 이제 했던 여러 연구들과 그리고 특히 레벤다라고 나일스가 했던 그 연구,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1975년에 이 방어동기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는 이 공포소구에 작동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묘사한 그 사건의 유해성, 크기, 그리고 사건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이 그것입니다. 이 요소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인지적 평가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공포속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겠다는 방어 동기, 즉 보호 동기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 동기에 따라서 태도 변화의 양이 결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은 이 방어동기 이론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위협소구에 작동하는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일단 이제 광고 안에서 묘사하는 그 사건의 유해성 크기,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이 나한테 일어날 건가, 이 발생 가능성이 두 번째 요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광고에서 대처 방안, 권고 방안,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위협소구에 작동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제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때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방어 동기, 보호 동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광고에서 얘기하는 그 대처 방안에 대한 그 태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방어 동기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처 방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특히 이제 광고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에서 묘사한 사건이 나한테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광고 안에서 제시한 대처 방안, 이 권고 방안이 진짜로 그 묘사한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은 태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광고에 설득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공포속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요, 일단 그 묘사한 사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광고를 창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광고를 보고 있는 그 소비자한테 이 사건,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광고를 창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광고 안에서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 대처 방안은 그 묘사한 그 사건, 이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들게 그렇게 공포속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포속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드실 땐 이 세 가지 요소, 이거 고려하셔가지고 광고를 한번 창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포속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고 나중에 이제 위협속을 써서 광고 만드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두 가지란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공포속은요, 광고주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다른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공포소구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면 이때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쾌함, 그리고 분노 이런 것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자체를 이렇게 회피해버리거나 광고 메시지를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전혀 광고주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아르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이들은 이 에이즈에 대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공익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피험자들한테 보여주고 어떠한 반응을 유발하는가를 이제 조사해 봤는데 이 공포 소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불쾌함, 분노, 당황함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광고 메시지 수용에 방해를 받고 그래서 광고 효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포 소구를 쓸 때는 이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반응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가지고 광고를 창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이 공포 소구를 쓸 땐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 대처 방안이 그 공포스러운 상황, 위협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소비자한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 소구를 쓸 때는 단지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조장하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대처 방안이 소비자가 봤을 때 일단 따라할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광고를 외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따라할 수 있는 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처 방안이 사람들한테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위협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또 광고를 피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공포 소구를 쓸 때는 함께 제시하는 이 대처 방안이 소비자한테 그런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실행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맥주집에서 이렇게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화장실에 가시게 됐는데 어떤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들까? 이걸 좀 상상하시면서 다음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몰래카메라 기법을 이용해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래카메라 방식을 쓰게 되면 소비자들의 솔직한 행동이나 솔직한 생각 이런 걸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 상황에 처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와 함께 이 광고의 주제는 뭘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네, 여러분들 이 광고의 주제가 무엇인 것 같나요? 주제는 음주운전 방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광고주는 영국 교통국이고요. 만든 광고 회사는 레오 버넷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깐 이제 화장실 간 사람들이 이제 겪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상황을 이제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만든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포속을 썼는데 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각심보다는 당황함, 짜증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그리고 또 이게 몰래카메라였던 걸 알게 됐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불쾌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공포 속을 쓸 때는 그 수위가 너무 높아버리면 이 커뮤니케이션 간섭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효과가 저하되게 돼요. 그래서 수위를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소구인 유머 소구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머 소구에서 이 유머란 단어가 뭔 뜻인가요? 유머는 해악, 우스개, 익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미 그대로 이 유머 소구라는 것은 광고를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보는 소비자들이 웃음이라던가 즐거움 이런 걸 느끼게 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이 소구법은 이 광고 효과를 굉장히 높이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머 소구는요, 오늘날 같이 굉장히 이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그리고 포화 상태에 이른 이 광고 환경 속에서 쉽게 소비자들의 주의도 끌 수 있고요. 호감도 잘 유도하고 또 그리고 차별화도 잘 깨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유머 소구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머 소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광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주목을 잘 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그런 첫 번째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사람들의 호감을 잘 유발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광고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기쁨이라던가 즐거움, 긍정적인 감정이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그대로 광고되는 제품이나 브랜드로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유발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도 향상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거는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켜가지고 반박 주장을 억제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막 웃느라 그 주의가 메시지로부터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메시지 이상한데?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런 식의 반대되는 그 의견을 생각하지 못하게 이 유머 소구가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바로 주의 분산 가설입니다. 이거는 덩컨 등의 학자가 1984년에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이제 방해 가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설득적인 메시지를 제시를 할 때 이 사람들의 그 주의를 흐트러 버리면은, 그러니까 산만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항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원이 원하는 대로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정보원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주의 분산 가설입니다. 이러한 주의 분산 가설을 유머 소구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흐트러버리는 요소가 무엇일 것 같나요? 바로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느라 이 주의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웃느라 이렇게 주의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 광고되는 메시지가 좀 잘못되었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박 주장 이런 게 억제돼가지고 결국 광고 메시지에 잘 설득이 돼버리게 되고 광고 효과가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머 소구는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고 호감을 야기하고 그리고 주의를 흐트러 버려가지고 반박 주장을 억제를 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머 소구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사람들이 유머만 기억하고요. 정작 중요한 광고 메시지나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의 강도가 굉장히 세면 이 유머에 메시지나 제품, 브랜드 이런 게 묻혀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뱀파이어 광고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 유머는 이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머래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유머래도 재미없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이 유머 소고는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비해서 생명력이 짧다라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유머래도요,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나 재밌지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재밌어도 여러 번 들으면 나중에는 좀 질리고 재미가 없고 심지어 짜증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머 소고는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에 비해서 그 효과가 좀 빠르게 소멸하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점으로는 이 유머는 각국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머라는 것은 문화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머래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국식 유머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유머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재미없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특히 이제 국제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유머 속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었으면 그 진출하려는 국가의 소비자들이 이것을 재밌는 광고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은 재미없는 광고로 받아들이는지 이걸 반드시 점검을 하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머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유머 소고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 유머 소고는 광고의 신뢰성이라던가 믿음에는 많이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머는요, 좀 가벼운 느낌, 진중하지 못한 느낌을 줍니다. 이 유머 소고가 광고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천박하게 제시가 돼버리면 광고 효과를 저하시키게 돼요. 그래서 유머 소고를 이용할 때는 이게 자칫하면은 신뢰감 이런 걸 저하시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소고인 성적 소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성적 소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 성에 대한 본능에 호소를 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면 선천적으로 다 타고나는 이 성에 대한 관심, 이거를 자극을 해가지고 의도하고자 하는 반응, 예를 들어서 뭐 판매를 증대시킨다거나 뭐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하는 이런 의도하는 반응을 얻고자 하는 소구법입니다. 이것은 에로티스적 감정의 기초를 두고 있는 소구법이에요.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 사랑, 정신적 사랑, 이걸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광고 안에서 어떤 성적인 분위기나 성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자, 이제는 이러한 성적 소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 성적 소구는 주로 어떤 제품이 많이 이용이 되냐면 보통은 이제 청바지 제품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속옷이라던가 주류 광고, 화장품 광고에도 성적 소구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주로 이제 광고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광고 안에 이 모델이 등장해서 굉장히 관능적인 포즈를 취하거나 아니면 누드가 제시된다거나 아니면 신체의 일부분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간접적이라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 이런 걸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은근하게 돌려서 암시적으로 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성에 대해서 묘사를 해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성적 반응, 관능성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식으로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적 소구를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적 소구의 그 수위가 굉장히 세면요, 이게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논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에다가 광고를 하려면요, 사전에 한국방송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성적 표현의 수위가 너무 세버리면 그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에서 이제 광고를 할 수가 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적 소구를 쓸 때 또 주의할 게 또 무엇이 있냐면은 그 제품과
이 성적 표현 그리고 그 모델 이들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해가지고 광고를 창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련성이 없으면 광고 효과가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아기용품이에요. 뭐 딸랑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 속을 써가지고 광고에 굉장히 섹시한 모델이 등장해서 딸랑이를 막 흔든다. 그러면은 둘 사이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하고 성적 표현 이런 거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해가지고 성적 소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성적 소구의 장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적 소구의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주의를 잘 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 광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끄는 게 성적 소구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이 성적 소구는 주의를 잘 끕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광고를 더 집중해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처음처럼 이 소주 광고인데 성적 소구를 이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이 광고에 집중을 하셨을 건데 이렇게 성적 소구를 이용한 광고는 사람들의 주의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성적 소구의 장점은 일단 이 성적 소구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모델이 등장하면 이 모델의 매력이 광고되는 제품이나 브랜드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호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성적 소구의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적 소구의 단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적 소구는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 중에는 이 성적 소구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성적 소구가 이용된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광고 효과가 좀 낮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적 소구의 이 수위가 굉장히 높으면 이게 자칫하면은 사회적으로 논쟁거리, 분쟁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품이나 브랜드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가 이렇게 저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적 소구의 문제점으로는요, 사람들이 성적 소구나 또는 거기에 등장한 모델 여기에만 주목을 하고요. 정작 중요한 이 메시지,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고 기억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뱀파이어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성적 소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것은 이렇게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성적 소구 광고들은 아이들이 잘못된 성윤리 의식 이런 걸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성적 소구를 활용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캘빈 클라인 청바지 광고인데 1980년대 이 캘빈 클라인은 당대 유명한 그 청춘 스타였던 브룩 실즈를 광고 모델로 기용을 했습니다. 브룩 실즈는 이제 광고에 등장해서 이제 휘파람을 불고 굉장히 좀 성정적인 그런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나하고 캘빈, 그러니까 캘빈 클라인 청바지죠. 나하고 캘빈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답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요. 이건 굉장히 선정적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브룩 실즈가 이 광고에 등장했을 때 그의 나이가 15살밖에 안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청소년을 이렇게 성적인 그런 광고의 모델로 활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는 이렇게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했다고 해서 굉장히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고요.
그리고 미국 3대 방송사는 외설 시비로 이 광고를 집행 중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광고가 집행이 되었을 때 무려 일주일 만에 4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무려 200만 장의 청바지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또 광고의 역사의 기록이 되기도 했죠. 자, 문제의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to know what comes between me and my Calvins? Nothing. Calvin Klein jeans. 네, 이 문제의 광고는 성적 속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이제 끌었고, 특히 이제 제품 판매 이런 것들을 증대시켰습니다. 자, 이 캘빈 클라인 광고는 브룩실즈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을 광고에 등장을 시켰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3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B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3B.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용어죠. 그래서 TV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3B가 무엇인가요? 3B에서 세 개의 B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이거는 이제 기초 중에 기초니까 이것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자료는 심리학 칵테일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3B 법칙에서 말하는 3B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세 개의 B를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베이비, 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는 뷰티입니다. 미인,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남, 미녀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B는 비스트, 동물을 얘기를 합니다. 광고 안에 이렇게 3B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사람들한테 호감, 친근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광고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도저도 못하겠으면 3B를 써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금방 보신 이 캘빈 클라인 광고는 이 중에서 어떤 비를 이용했죠? 네, 뷰티를 이용했죠. 그래서 또 이제 광고 효과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차 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라는 주제로 크게 두 가지를 학습을 했죠. 첫 번째가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 그리고 두 번째가 크리에이티브 소구의 종류였습니다.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에서는 이제 광고가 소비자를 설득해서 물건을 판매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러터, 비주의, 잘못된 정보 처리, 회피, 불신, 경시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의 종류를 배웠어요. 일단 이제 정의부터 배웠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이 표현 소구라는 것은 컨셉,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만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광고에 주목하게 만드는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종류로 공포 소구, 그리고 유머 소구, 성적 소구 이렇게 세 개를 학습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1차 시를 종료하겠고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